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중급 단어 강의 명사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0개의 단어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각자 뜻 확인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각자, 각자.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읽으실 때에는 각자로 읽어 주셔야 돼요. 쓸 때에는 각자, 읽을 때에는 각자라고 읽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다. 그쵸? 읽어볼게요. 각종, 각종. 자, 세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격, 간격. 네 번째 단어는 간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같이 읽어주세요. 간접, 간접. 자, 다섯 번째 단어 읽어볼게요. 간판, 간판. 여섯 번째 단어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주세요. 갈등, 갈등.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글자의 드 발음이 뜨 발음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 자, 다음 단어 읽어볼 거예요. 감각, 감각. 여덟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보시죠. 감동적, 감동적. 아홉 번째 단어 읽어보시죠. 감상, 감상. 마지막 열 번째 단어예요.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감정, 감정. 자, 10개 단어 다 읽어봤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뭐가 나왔죠? 각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각자라는 단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각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쓰이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 단어 각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자, 각각이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전부라는 뜻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각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제일 앞에 각각의 그 각이 맞아요. 같은 각이에요. 그 뒤에 자자가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자예요. 곧 어떤 사람 아니면은 자신을 나타낼 때의 그 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각각하고 각자의 차이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각각은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 그냥 우리 간편하게 each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어로는 make였어요. 각각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각각의 물건, make, 동시의 의미가 될 거예요. 맞나요? 각각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100개 하나 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의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각자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이때에는 위에 있는 각각의 물건하고는 뜻이 조금 달라져요. 각자의 물건에는 왜 뜻이 달라질까요? 왜냐면은 이 자자, 곧 사람을 나타내는 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쉬운 예시 하나 보도록 할게요. 나의 물건 무슨 뜻이죠? 나의 물건 하면은 말 그대로
내 소유의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타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너의 물건은요? 이거는 나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기를 해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의 물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총 3개의 물건이 있겠네요. 여기에 지금 총 3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이때에는 이 물건들을 그냥 하나로 통쳐서 각자의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각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뭐 마케팅을 할 테고, 아니면은 또 누군가는 뭐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사람이 다 해요?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죠. 뭐 운영은 A씨가 하고 마케팅은 B씨가 하고 아니면은 뭐 가가지고 판매는 C씨가 하고 셀링은 뭐 C씨가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이럴 때에 그 회사의 업무를 뭐라고 할까요? 각자의 업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거 업무를 처리하다라는 이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업무를 처리하다 뒤에 있는 처리하다 이거 무슨 뜻이죠? 처리하다는 해결하다, solve의 의미가 가능해요. 그래갖고 해결하다 업무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유의어로 써놓은 제각각을 한번 써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각자가 선택한 디자인. 여러분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는 각자가 선택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명사를 썼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각자에서는 각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한 명 한 명이 선택한 디자인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각자 같은 경우에는 make, learn의 의미도 가능할 거예요. 각자가 선택한 디자인은 모두 제각각이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은 기억해 주세요. 제각각이었다. 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모두 달랐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 제각각이라는 단어는 우선은 각자 아니면은 각각 이 두 단어의 유의어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쓰이는 용법이 약간 특이해요. 제각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보통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물건들이 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쇠들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열쇠들의 모양. 자, 여러분, 우리 화장실 열쇠가 있어요. 그리고 집 문 열쇠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또 어디 열쇠가 들어가지? 집에? 선생님 방에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들의 모양은 모두 같을 수 없죠. 열쇠들의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모두 달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각각이었다, 제각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각각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단어는 각자예요. 같이 읽어봐요. 각자.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바로 설명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어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각종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쵸? 각종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렇게 한대요. various래요. 선생님 영어 못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진짜 못해요. 자, 우선은 각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이냐면은 각각의 종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줄임말이라고 얘기하면은 틀린 표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각각이래요. 종류가 각각이래요. 자, 무슨 뜻일까요? 각각의 종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각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이 단어는 쓰임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각종의 뒤에 어떤 명사 하나 붙여주면은 각종은 이 이외에는 딱히 쓰이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문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각종 외국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외국어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한국어, 외국어예요. 선생님한테는 국어지만요. 그리고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 아니면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지만은 잘 못하는 영어 다 외국어예요. 그쵸? 종류가 이미 세 가지 나왔네요. 뭐 프랑스어도 있을 테고 독일어도 있을 테고 각종 외국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외국어들이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원래 각종의 외국어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의를 잘 생략해요. 의를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각종 외국어 해주시면 돼요. 각종의 외국어 해도 문법상 틀리지는 않는데 이게 더 많이 쓰이는 용법이에요. 각종 외국어 해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종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대학교로 모여들었다. 자, 한국에도 유명한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외대라고 부르죠. 맞나요? 한국외대? 네, 한외대. 맞네요. 맞네요. 자, 각종 외국어를 좋아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게라고 썼는데 편의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편의점 convenience store이죠. 편의점 안에는 각종 먹을거리들이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먹을거리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먹을거리라고 얘기해요. 뭐 스낵도 그렇고 그냥 뭐 저녁에 이제 술안주로 먹는 것들도 다 그렇고 다 먹을거리라고 하거든요. 각종 먹을거리들 선생님은 밤에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살이 쪘죠. 망했어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 안 했구나. 3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틀렸어요. 음. 우리 유희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희어에 각양각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각양각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 각 양 뒤에 있는 이 각, 이 두 개 각자 다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각자예요. 그리고 각종의 각자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양 같은 경우에는 모양의 양이에요. 그리고 색깔의 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의 의미예요. 각양각색의 무엇이라고 쓰여요. 각양각색의 외국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조금 이상해요. 각양각색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개성 넘치는 물건들 앞에다가 각양각색이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각양각색의 자동차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자동차는 모양도 색도 굉장히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 다를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각양각색이에요. 사실 각종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그냥 비슷한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간격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간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뜻을 다 적어놨어요. 이미 뜻을 다 적어놨어요. 자, 우선은 이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A라는 물건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물건은 저기 100m 앞에 있어요. 100m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 사이에는 간격이 있죠. 간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100m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멀어요? 아니면 가까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100m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격이 멀다 해주면 돼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A하고 B 둘 사이의 간격이 30cm야. 30cm면 어때요? 이건 좀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100m에 비해서? 그럴 때는 간격이 가깝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간격이라는 거 선생님이 여기에 잊어버리고 안 썼는데요. 아까 썼던 A, B 그대로 써볼게요. A와 B의 간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A와 B의 간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유의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의어엔 이제 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리하고 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선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이 모든 단어는 거리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거리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갖고 거리가 넓다, 거리가 좁다, 거리가 멀다, 거리가 가깝다 다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 사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요. 이 사이 같은 표현은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써주고 싶은 용법이 있어가지고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사이가 멀다라는 표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있는 간격이 멀다의 그 멀다가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쓰냐면요. 관계의 뉘앙스, 관계의 거리, 관계의 간격을 얘기해요. 예컨대 선생님하고 누나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누나가 한 명이 있는데 누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가 멀다 말고 좋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하고 누나는 잘 얘기도 안 해요. 같은 집에 뭐 누나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사실 사이 좋아요. 사실 사이 좋아요. 만약에 지금 예시를 드는 거니까 뭐 같은 집에 있어도 뭐 하루에 한두 마디 해요. 한두 마디 하는 것도 뭐 어디 보자. 너 밥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어. 하면은 그 다음에 대화를 안 해요. 친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때에는 사이가 멀다. 누나와 나는 사이가 멀다. 아니면은 누나와 나는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때에는 사이가 가깝다. 아니면은 사이가 좋다라는 표현 을 쓰게 돼요. 그때 쓰는 이 사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원래 명사로 그냥 사이 쓸 때에는 간격이나 거리하고 같은 뜻이에요. 두 개 다 interval이나 space out의 뜻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번째 단어는 간격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간격.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한국어 수업할 때 3급 들어갈 때 맨날 얘기하는 게 간접인용어법 중요해요. 간접인용 중요하죠.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쓰이는 그 간접이 맞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 우리 간접 앞에 있는 이 접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볼 이 직접의 접자하고 간접의 접은 같은 접자인데요. 이 접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접하다, 닿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닿아 있다, 접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선 우리 직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직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 설명 선생님이 못하네요.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네요. 큰일이네. 어떻게 할까? 자, 우선은 직접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고 이 아니다. 영어 D하고 E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D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어주는 선이 하나 있죠. 라인이 하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인을 거쳐서 통과해서 이 D하고 B는 닿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하고 B는 간접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 라인을 없애볼까요? D하고 B가 붙어 있어요. 중간에 뭐 닿아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는 직접인 거예요. 직접 닿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 나름 설명을 했어요. 조금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바니어로 이 직접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연관되어 있는 표현들 한번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간접 경험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간접 경험 뒤에 있는 경험 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간접 경험을 해요? 선생님이 생각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시를 읽거나 소설을 볼 때에 그 영화 속에 시 안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해요. 맞나요? 간접 경험이에요. 자, 이번에는 간접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간접적이라는 단어는 밑에 있는 예문 때문에 썼어요. 우리 아까 간접 경험이라는 단어 가르쳐줬죠. 간접 경험을 조금 길게 풀었으면 간접적으로 간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의로를 활용해 가지고 문장 만들어 봤어요. 자,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타인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썼어요. 어려운 문장 아니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무슨 단어 나왔나요? 간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간판이라는 단어 그냥 여기 있어요. 사인보드이면은 샤오파이의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 이 간판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메타포가 굉장히 많은 표현이에요. 우선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간판을 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걸다라는 뜻. 나 이거 영어 공부했는데 뭐였지? 행이었던가? 행업. 여튼 세팅하는 거예요, 간판을. 간판을 셋업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간판을 걸다라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게가 있는데 보통 가게에서 사인보드를 많이 사용하죠. 간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가게가 언제 간판을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간판을 거는 때는 언제냐면은 그 가게를 시작할 때예요. 그 사업을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간판을 걸다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오프닝 하는 거예요. 오프닝. 간판을 걸다는 사업을 가게를 시작하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아이고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나비 해야겠죠. 나비 당하겠죠. 그때는 간판을 내리다를 써요. 왜냐면은 이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간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닫다라는 표현으로 간판을 내리다. 가게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업도 가능해요. 가게, 사업 등을 시작하다, 닫다라는 표현으로 간판을 걸다 그리고 간판을 내리다를 써요. 자,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표현도 간판을 따다예요. 간판을 따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우리 따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따다라는 동사는 얻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선생님 이거 영어 알아요? 영어로 하면 get이 되겠죠. 중국어로 하면은 뭐 후어더 정도가 될 거예요. 간판을 따다인데, 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판을 따다니? 뭐 카드 게임 했나? 뭐 포커 쳤나? 포커 쳐가지고 그 사람 가게를 사들인 건가?
이상하죠. 그쵸? 그게 아니라요. 간판을 따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도 이제 명함 같은 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명함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뭐 예컨대 선생님은 뭐 권 선생님의 한국어 교실의 CEO예요 라고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명함을 볼 때에는 그 명함 안에 적혀 있는 CEO라는 세 글자가 선생님이 달고 있는 간판인 거예요. 선생님을代表할 수 있는 간판인 거예요. 선생님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간판을 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간판을 따다라는 표현은 어떤 학위 뭐 예컨대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뭐 연세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연세대라는 간판을 선생님 명함 앞에다가 새길 수 있죠. 그 간판을 get 한 거예요. 됐나요? 이게 간판을 따다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예문은 이거예요. 서울의 밤은 화려한 간판들로 눈이 부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간판은 우리 명사 사인보드의 의미의 그 간판이죠. 서울은 정말 간판이 밤이 화려한 도시예요. 뭐 온갖 가게들이 새벽 한 3시, 4시까지 문 안 닫고 계속해가지고 영업을 하죠. 그래갖고 간판들로 눈이 부신다. 혹시 이거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눈이 부시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요. 여러분들 아침에 집 밖으로 딱 나갔는데 태양이 너무 강한 거예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이 어때요? 눈이 잠깐 막 조금 아프고 막 눈이 시리고 이러죠. 그때 쓰는 표현이 눈이 부시다예요. 그 상태를 눈이 부신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우연히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하더니 결국 서울대생이라는 간판을 따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서울대생이라는 간판을 따냈다예요. 이거는 결국에 이 서울대생이라는 이 명함이 이 이름이 우현이의 간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현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판에 들어있는 다른 의미 하나를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여기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보자. 오케이. 도희 이러면 다 있어야지. 도희라고 선생님 친구인데요. 그냥 우리 도희가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희야 미안해. 너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야. 도희가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도희가 선생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희는 우리 카페 간판이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도희는 우리 카페 간판이지. 이때 이 간판은 무슨 뜻일까요? 도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서 우리 카페를 대표해 라는 뜻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간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단어는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냥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활용하는 법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 우선은 갈등이라는 단어는 뒤에 하다를 붙여서 동사형을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갈등하다. 자,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 이거는 뭐 예전에 저하고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아직 화해를 못 했네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혼자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갈등할 수도 있어요. 뭐 예컨대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둘 다 맛있는데 어떻게 하지? 둘 다 먹을까? 아니야, 아니야. 나 살찔 거야. 짜장면? 짜장면. 나 오늘 약간 짜장이 땡기는 것 같은데. 나 아닌데 짬뽕 국물도 먹고 싶은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갈등들은 이런 갈등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때에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거긴 한데
이 간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이 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간이냐면요. 우리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있다. 이 간격이라는 단어의 간자예요. 간격이라는 단어에는 사이라는 단어가 유의로 있었죠. 그래갖고 무엇과 무엇 사이에 A와 B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간격에 있는 이 간자는 무슨 뜻이다? 사이라는 뜻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했더라? 있다. 자,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앞에다가 그냥 참고 삼아 하나 적어줄게요. 뭐뭐 A와 B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사이 아니면은 이 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A와 B 간격에 갈등이 있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왜냐면은 간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까 또 거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킬로미터, 메타 이런 식의 이제 거리의 개념인데요. 사이라고 하면은 A하고 B 사이, 그러니까 B 사이라고 하면은 이 둘 중간에 공백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고 간격하고 사이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갈등이 있다까지 했고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갈등이 일어나다라는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은 갈등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갈등이 생기다, 갈등이 일어나다 다 가능해요. 자, 갈등이 일어나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있어졌다, 생겨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갈등을 일으키다. 자, 여러분 일어나다 한 김에 일으키다 한번 해봤어요. 둘 다 앞에 일자가 들어가 있죠. 자, 갈등이 일어나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다. 자, 여러분 조사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표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갈등을 일으키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A하고 B가 친구예요. 너무 사이가 좋아요. 너무 사이가 좋은데 선생님이 그 둘이 너무 사이 좋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원래 선생님 성격이 막 좀 더러워요. 성격이 고약해. 그래가지고 A하고 B 사이를 갈라 넣어요. 어떻게? A한테 가가지고 야 B가 니 욕하더라. 그리고 B한테 가가지고서 야 A가 너 쫌생이래. A가 너 너무 치사하대. A가 너 욕 엄청 하던데? 그러면은 A하고 B가 싸우겠죠. 그쵸? 자, 그때에 선생님이 한 행동이 갈등을 일으키다예요. 갈등을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A하고 B가 그렇게 둘이 막 싸우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난 너 욕한 적 없어. B도 그래요. 아니, 민혁이가 와가지고서 너가 내 욕했대. 아닌데, 나 너 욕한 적 없는데. 둘이 오해가 풀렸네요. 그쵸? 그때는 갈등을 해소하다 아니면은 갈등을 풀다 이 두 개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갈등을 해소하다, 갈등을 풀다 두 개 다 기억하세요. 해소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해소하다가 특정한 명사하고만 같이 쓰여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좀 없으실 거예요. 해소하다는 그냥 여러분 그 풀다하고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소하다는 해결하다 아니면 풀다랑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해소하다 동사를 특별히 같이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게 갈등 상태라는 명사를 준비했어요. 이 명사 연관된 예문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둘은 지금 갈등 상태에 있다. 갈등 상태에 있다라는 이 표현도 보너스로 기억해 가세요. 오케이. 갈등 상태에 있다.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의 고정적인 표현인데요. 갈등 상태라고 하면은 그 둘이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컨플릭트한 상황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은 한국의 고부간 갈등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다.
자, 우리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는 고부 간 갈등을 썼는데 이 간자는 그 갈등이 뭐뭐와 뭐뭐 사이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을 쓴 거고요.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있어요.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고부 간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고부 갈등으로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부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은 아들이죠. 그쵸? 선생님은 이제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선생님 와이프가 생길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머니하고 선생님 와이프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를 고부 갈등이라고 해요. 고부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은 옛날부터 고부 갈등이 엄청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엄청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동양권에는 다 있는 갈등인데 한국은 특히나 그랬어요. 이 이유는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시간을 많이 벌써 35분 37분 돼가네요. 됐어, 나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고볼 갈등 이거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쳐보세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D 그룹의 노사 갈등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해소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썼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노사 갈등이라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노사 갈등의 이 노자는 워커예요, 워커.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노동자의 노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회사의 사자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회사의 갈등이에요. 어느 회사나 기본적으로 노사 갈등은 조금씩 있죠. 왜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노동자 임금도 웨이지도 이제 조금 덜 주려고 하고 노동자는 더 받아가고 싶어 하고 그쵸. 근무 여건도 더 좋으면 좋겠고 회사는 그거 다 돈 드는 건데 어떻게 해줘?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노사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HD 그룹은 선생님이 얘기해도 되나?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 회사가 여기 와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이거는 현대 그 자동차 만드는 현대그룹 맞아요. 한국의 현대그룹은 옛날부터 이제 노사 갈등이 심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HD그룹의 노사 갈등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해소되었대요. 자, 여기에 해소하다 썼어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갈등이라는 단어 배웠고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단어는 감각이에요. 감각은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감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으로 나눠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선은 감각이 있다, 감각이 없다. 이 하나의 표현, 이 두 개의 표현도 뜻이 각자 두 개로 나뉠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감각은 그냥 예문으로 보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다리에 감각이 없다. 자, 여러분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랬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한국은 대부분 의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잖아요. 그쵸?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요.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이제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리를 주먹으로 툭툭 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감각이 없다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감각이 전혀 없었다. 뭐뭐에 대한.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다.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중학교 다닐 때 이걸 알았어요. 선생님은 숫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매스매틱을 전혀 슈쉐를 진짜 못해요. 선생님 초등학생 때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그 다음에 11로 넘어가는 거를 이해를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런 뇌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이때 감각 같은 경우에는 자이너의 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제 감각이 있네. 제 탤런트가 있네. 제才能이 있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8번 단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럽네요. 넘어갈게요. 자,
8번은 감동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감동적이라는 단어 하기 전에 우리 좀 쉬운 단어 하나 복습하고 갈게요. 감동이라는 단어부터 복습하고 넘어갈 거예요. 감동 뭐예요? 그냥 감런이죠. 그쵸? 자, 감동의 동사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감동하다예요. 근데 감동하다 이외에 또 같이 외워줘야 되는 게 감동시키다. 이 두 개 동사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감동하다 그리고 감동시키다가 있어요. 자, 우리 감동하다 감동시키다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놀아볼게요. 영화를 보고 감동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방금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너무 감동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쵸? 이때는 누가 감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감동한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현이 현이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서 도희를 감동시켰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때 감동시켰다가 나왔네요. 그쵸?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어로 하면은 让什么什么让谁让도희感动的意思的是吧? 아니면은 영어로 하면은 뭐뭐 시켰다 이 표현은 make somebody 뭐뭐뭐뭐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감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희가 감동한 거예요. 근데 도희가 왜 감동했어요? 우현이가 감동을 시켜서 감동한 거예요. 오케이? 감동하다, 감동시키다. 그냥 이런 사동사 한 번씩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 복습하면 좋잖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얼마 전에야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거든요. 근데 보다가 울었어요. 마지막에 그 아이언맨 그 세크리파이 하는 거 보고서 진짜 울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아이언맨의 희생은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숭고하기까지 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숭고하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해줘야 될 거는 뭐뭐일 뿐만 아니라예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 문장 구조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명사 뒤에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 뒤에 명사형으로 만들어 주세요. 까지 했다. 이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동사형도 있고 형용사형도 있는데 지금 문법하는 시간 아니니까 이것 뜻만 그냥 알려주도록 할게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하면은 又不是什么什么什么也什么也是什么什么什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가 다 그랬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이 아이언맨의 희생에 선생님이 느낀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별건 아니에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니 잠이 오질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런 적이 있으시죠? 어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보고서 막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서 자려 그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 돌리면서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요? 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자, 감정이 메마르다라는 단어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서 만장이 메마르다라는 단어, 이거 밑에 있어요. 밑에서 볼게요. 우리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방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정이 메마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감정이 풍부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풍부하다는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 뜻은 뭐냐면은 뭐 영화 하나 딱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막 울어. 어떤 사람이 조크를 농담을 했는데 별로 재미없는데 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 막 혼자 막 웃어. 너무 재밌대. 이해가 되질 않죠? 선생님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편이긴 한데 오케이 모르겠다 패스할게요. 자, 우선은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경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감정 표현을 잘 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선생님은 뭐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감정을 표현하다 이 동사의 명사형을 만들어 봤어요. 감정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좀 배우셔야 돼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감정이 있다 없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이에요. 우연히는 도희에게 감정이 있다. 자, 여러분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감정 아니면은 나쁜 감정이 있다 없다를 쓰는 거예요. 예컨대 도희가 옛날에 우연히한테 엄청 우연히 엄청 바쁜 일을 하나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우연히는 도희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쵸? 그때에는 우연히는 도희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도희가 옛날에 우연히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은 우연히는 두고 보자. 언젠가 복수할 거야. 이러고 있겠죠. 우연히는 도희에게 나쁜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우연히는 도희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우연히가 도희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연히도 그렇고 도희도 그렇고 둘 다 선생님 그 남자인 친구들이어가지고서 약간 좀 고쳐볼게요. 여자인 친구가 누가 있을까? 오케이. 우연히는 뭐 효선이에게 감정이 있다. 우연히가 효선이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 이 감정은 사실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과장되고요. 그냥 약간 썸의 그런 기류가 있다.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네. 여튼 굉장히 호감이네. 이런 정도의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감정이 없다 표현은 그러면은 이해되시겠죠? 예컨대 우연히하고 효선이하고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뭐 갑자기 보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서 야, 우연히가 효선이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우연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기 뭐냐 효선이 좋아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데이트는 했고? 라고 했더니 우연히가 뭐라는 거야? 우리 데이트한 적 없어. 우리 그냥 친구야. 나 걔한테 감정 없어. 하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뜻이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 감정이입은 이제 감정 관련된 표현 하나 더 배우자고 해놨어요. 감정이입, empathy 정도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나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자주 오해를 받는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에 있는 서투르다라는 이 표현은 잘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잘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나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무슨 뜻이겠어요? 누나는 사실 지금 막 엄청 기뻐요. 엄청 기쁜데 웃질 않아. 이게 감정 표현이 서툰 거예요. 그쵸? 일부러 안 웃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누나는 그렇게 기쁠 때에도 그 표정이에요. 이게 감정 표현이 서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좋으면 좀 웃어봐 라고 좀 좋으면은 기분 좋으면 좀 웃어봐 라고 했더니만 막 웃는데 엄청 기게 해. 막 웃는 게 사람 죽일 것 같은 그런 미소를 지어요. 막 사이코패스 같아.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이 서투르다 해요. 오케이. 그래갖고 자주 오해를 받는다. 됐죠? 자, 내 친구 중 하나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툭하면 눈물을 흘린다 라는 표현도 써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는 툭하면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거 하나의 부사로 그냥 외워주세요. 툭하면 중국어로 하면 이똥, 찌오의 의미거든요. 툭하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툭이 어떤 뜻이냐면은 선생님이 친구 어깨를 손으로 툭 하고 치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 어깨를 쳐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툭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눈물을 흘린다. 별거 아닌 일인데 운다 라는 뜻이에요. 알아요? 자, 그래서 10번 감정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 안 했던 감상이라는 단어 설명하고서 오늘 수업 끝낼게요. 감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첫 번째는 무엇을 감상하다에 있는 감상이에요. 자, 이 감상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영화 감상, 그림 감상, 음악 감상. 자, 여러분, 영화, 그림, 음악 다 뭐예요? 예술 작품들이죠. 그쵸? 예술 작품들을 보고 느낄 때에 쓰는 단어가 감상이에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감상은 뭐냐면요. 자, 보도록 할게요. 하루의 감상을 일기장에 적으며 오늘을 되돌아보았다. 여러분들 혹시 일기 쓰세요? 일기 쓰세요? 선생님은 일기 안 쓴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을 쓰세요? 뭐 이런 내용을 쓰겠죠? 누나가 누나가 냉장고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 나쁜 사람. 누나가 싫다. 그쵸? 여러분, 선생님 방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나가 싫다라고 일기장에 썼다고 얘기했어요. 누나가 싫다라는 이런 내 감정들을 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오늘 보드게임을 했다. 보드게임 너무 재밌다. 보드게임이 재밌다. 이것도 마찬가지. 나의 감상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문 마저 읽고 끝낼게요. 저는 퇴근 후에 맥주와 함께하는 영화 감상을 제일 좋아해요. 이거 진짜예요. 선생님 맥주 너무 좋아하고요.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보는 거, 영화 감상하는 거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자, 오늘 공부 끝내시고 여러분들도 영화 한 편 감상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끝낼게요. 읽고 끝낼까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끝내죠. 자, 10개 단어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단어, 각자. 각자. 두 번째 단어, 각종. 각종. 세 번째 단어, 간격. 간격. 네 번째 단어, 간접. 간접. 다섯 번째, 간판. 간판. 여섯 번째, 갈등. 갈등. 일곱 번째, 감각. 감각. 여덟 번째, 감동적. 감동적. 아홉 번째, 감상. 감상. 마지막 단어, 감정. 감정.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알려드린 표현법, 단어뿐만이 아니라 표현법 그리고 예문들까지 꼭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